타다닥, 타다닥. 총성이 어둠을 찢었습니다. 철책선 너머 북한군이 쏜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숨을 죽인 채 그녀를 업고 달렸습니다. 피로 범벅이 된 북한군 군복을 입은 여성. 의식을 잃어가는 그녀의 몸은 너무나 가벼웠죠. 10m, 5m, 3m. 철책선이 눈앞이었어요. 그 순간 뭔가가 제 가슴을 강타했습니다. 탄환이었죠. 하지만 관통되지 않았어요. 제 군번줄이 총알을 막아낸 겁니다.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책선 안으로 뛰어드는 순간 그녀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피로 물든 입술이 떨리며 무언가를 속삭였죠. 미안해요. 그리고 3시간 후 의무실에서 의식을 되찾은 그녀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인민군 저격수입니다. 당신을 쐈던 사람이에요. 그 순간 제 손에 쥐어진 것은 제 군번줄에 박혀있던 탄환이었어요. 아직도 뜨거운 총알. 이 여자가 쏜 것이라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자신이 쏜 적군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철책선을 넘어왔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날 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응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기서 잠깐. 지난 영상에서 따뜻한 댓글 달아주신 무궁화꽃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GOP 최전방 3소대. 저는 이준혁 대위 이곳 소대장입니다. 5년째 이 철책선을 지키고 있죠. 밤 10시, 기온은 영하 5도. 철책선을 따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저는 방한복을 여미고 야간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들고 북측을 살피는 5년 동안 수천 번 반복한 일상이었죠. 소대장님 3구역 이상 없습니다. 무전기에서 김상병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2구역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었죠. 타다닥 타닥. 북측에서 총성이 들렸어요. AK 소총 소리였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저는 재빨리 열화상 카메라를 총성이 난 방향으로 돌렸어요. 뭐지? 화면에 붉은 형체 하나가 잡혔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철책선을 향해 기어오고 있었죠. 뒤에서 또 다른 형체들이 총을 쏘며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전 병력 비상, 2구역 집중. 저는 급히 무전을 쳤어요. 부하들이 우르르 초소로 몰려왔습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철책선을 주시했죠. 소대장님, 저거 사람 맞습니까? 그런 것 같아. 북한군이 자국민을 쫓고 있어. 탈북자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열화상 카메라로 계속 추적했습니다. 그 사람은 필사적으로 기어오고 있었죠. 하지만 움직임이 점점 느려졌어요. 부상을 입은 게 분명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북한군의 총격이 멈췄죠.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고 멀찍이 서서 지켜만 보고 있었어요. 왜 멈췄지?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이미 지뢰지대에 들어선 거예요. 북한군도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던 겁니다. 저는 망원경을 들었어요. 달빛 아래 그 사람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군복을 입고 있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소대장님, 저 사람 체구가. 김상병이 말끝을 흐렸어요. 저도 느꼈습니다. 일반적인 북한군 남성보다 작은 체구였죠. 여자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중얼거리자 부하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 순간 그 사람이 철책선에서 불과 50m 지점에서 완전히 쓰러졌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죠. 소대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병이 물었어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규정상 개입할 수 없었죠. 북한군이 지켜보는 상황에서 철책선을 넘는 건 중대한 군사 도발이 될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3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북한군의 총격으로 제 부하 박일병이 쓰러졌던 날. 제가 10초만 빨리 반응했더라면 그 아이는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뒤로 저는 맹세했죠. 내 눈앞에서 다시는 누구도 죽게 하지 않겠다. 김상병, 어모 준비. 소대장님, 내가 데리고 온다. 규정 위반입니다. 사단장님께서. 책임은 내가 진다.
저는 방탄복을 단단히 조였어요. 그리고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손은 떨리지 않았죠. 5년간의 훈련이 제 몸에 새겨져 있었으니까요. 철책선의 출입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북쪽에서 북한군들이 지켜보고 있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나아갔어요. 지뢰지대였으니까요. 땅을 살피며 숨을 죽이며 그 사람에게 다가갔습니다. 30M, 20M, 10M. 드디어 그 사람 옆에 도착했어요. 저는 무릎을 꿇고 몸을 뒤집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달빛 아래 드러난 얼굴. 여자였습니다. 그것도 아주 젊은 여성이었죠. 피로 범벅이 된 얼굴에도 그녀의 이목구비는 선명했어요. 차갑고도 슬픈 눈빛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괜찮습니까? 제가 구하러. 말을 마치기도 전에 저는 그녀의 가슴에 박힌 배지를 봤습니다. 북한 인민군 마크. 그리고 특수부대 휘장이었죠. 저격수를 의미하는 작은 마크까지 선명했어요. 이 여자는 북한군 저격수다.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북쪽에서 다시 총성이 울렸거든요. 타다닥. 총알이 제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어요. 북한군이 다시 사격을 시작한 겁니다. 저를 쏘는 건지 이 여자를 쏘는 건지 알 수 없었죠. 일단 살리고 보자. 저는 그녀를 업었어요. 놀랍게도 너무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죠. 영양실조가 분명했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고 철책선을 향해 달렸습니다. 10M, 5M, 3M. 그때였습니다. 뭔가가 제 가슴을 강타했어요. 탄환이었죠. 하지만 관통되지 않았습니다. 방탄복? 아니었어요. 제 가슴에 차고 있던 군번줄이 총알을 막아낸 겁니다. 무슨? 하지만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면서도 철책선 안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의무병. 당장 의무병. 제가 소리치자 부하들이 달려왔어요. 들것을 가져와 그녀를 실었죠. 소대장님 괜찮으십니까? 피가. 김상병이 제 가슴을 가리켰어요. 저는 그제야 군번줄을 보았습니다. 탄환 하나가 군번줄에 깊이 박혀 있었죠. 조금만 더 들어왔다면 제 심장을 관통했을 겁니다. 저는 그 총알을 조심스럽게 빼냈어요. 손에 쥐고 보니 아직도 뜨겁더군요. 7.62 탄환. 북한군 저격총에서 발사된 총알이었습니다. 이게 날 살렸다. 그때 들것에 실린 여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그녀는 저를 보았습니다. 초점 없는 눈동자였지만 분명히 저를 보고 있었죠. 그녀의 입술이 움직였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귀를 가까이 대었죠. 미안. 해요. 그 말을 끝으로 그녀는 다시 의식을 잃었어요. 미안하다고? 의무실로 그녀를 옮기며 저는 손에 쥔 총알을 다시 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섬뜩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총알. 설마 이 여자가 쏜 걸까? 의무실의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왔습니다. 저는 복도 벤치에 앉아 손에 쥔 탄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3시간째였죠. 의무관 최중희가 그녀를 치료하고 있었지만 아직 아무 소식이 없었습니다. 소대장님. 김상병이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이 총알을 놓을 수가 없었거든요. 왜 미안하다고 했을까? 그 여자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적군이 적군에게 사과한다? 말이 안 됐죠. 그때 의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중희가 피곤한 얼굴로 나왔어요. 어떻습니까? 총상 2군데. 다행히 주요 장기는 피해갔어요. 하지만 최중희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죠. 하지만 뭡니까? 심각한 영양실조예요. 그리고 온몸에 구타 흔적이 있습니다. 최소 몇 주는 이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북한군이 자국민을 이렇게까지. 의식은 언제 돌아옵니까? 곧 깨어날 겁니다. 하지만 소대장님, 조심하십시오. 저격수 휘장을 달고 있던 여자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녀가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것을요. 의무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얼굴에 피를 닦아낸 모습은 놀랍도록 평범해 보였죠. 군인이 아니라 그냥 젊은 여성 같았습니다. 저는 의자를 끌어다 앉았어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그녀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눈꺼풀이 떨리더니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처음엔 초점이 없었어요. 하지만 곧 제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죠. 그녀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깨어나셨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죠. 여기는 대한민국 육군 GOP 3소대 의무실입니다. 당신을 구조했어요. 여전히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없이 계속해서요. 이름이 뭡니까?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녀가 입을 열었어요. 목이 쉰 목소리였습니다. 강유진, 27세, 인민군 특수부대 소속, 저격수입니다. 저는 예상했던 대답이었지만 직접 듣고 나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왜 탈북했습니까? 유진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고통과 두려움, 그리고 절망이 섞여 있었죠. 명령을 거부했어요. 무슨 명령을? 민간인을 죽이라는 명령이었어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민간인이라니. 구체적으로 말해보시오. 유진이 눈을 감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꽉 움켜쥐었죠. DMZ 인근 남측 마을. 파주 민간인 주택지역. 저격 명령이 떨어졌어요. 여성과 노인들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남한 사회의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미친.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습니다. 계속 들어야 했으니까요. 그래서 거부했다는 겁니까? 네. 저는 군인이에요. 군인을 쏠 순 있어도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을.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휘관이 명령을 반복했어요. 거부하면 반역자라고. 그래서 저는 도망쳤어요. 혼자서? 네.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부대원들도 동료들도 모두 명령을 따를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손에 쥔 총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유진의 시선이 그 총알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죠. 이게 당신이 쏜 총알 맞습니까? 유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왜 쐈습니까? 도망칠 때 추적조가 붙었어요. 저격수 한 명이 저를 쫓아왔죠. 철책선 근처에서 교전이 벌어졌어요. 그때 당신이 나타났어요. 유진이 눈을 들어 저를 봤습니다. 조준경으로 당신 얼굴이 보였어요. 선한 눈빛이었어요. 하지만 뒤에서 추적조가 쏘고 있었고 당신이 위험했어요. 그래서 날 쐈다고? 급소를 피해서 쐈어요. 당신을 쓰러뜨려서 엄폐물 뒤로 피하게 만들려고. 하지만 총알이 군번줄에.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죠.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쏜 적군. 하지만 나를 살리려고 쏜 총알이었다니. 이게 말이 되나?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년 전 박일병을 잃은 이후 저는 북한군을 증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단순히 적이라고 규정할 수 없었어요. 당신이 가져온 증거가 있습니까? 민간인 저격 명령에 대한.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군복 안쪽 주머니에 작전 명령서 사본이 있어요. 그것만 가져왔어요. 저는 벽에 걸린 그녀의 군복을 가져왔습니다. 안쪽 주머니를 뒤지자 접혀진 종이 한 장이 나왔어요. 펼쳐보는 순간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북한군 작전 명령서였죠. 표적 좌표 저격 시간 예상 사상자 수까지 상세히 적혀 있었어요. 이건 전쟁 범죄다. 이게 진짜라면 당신은 중요한 증인이 됩니다. 유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증인이요? 저는 그냥 죽고 싶지 않았을 뿐이에요.
고향으로도 못 돌아가요. 가족들은 이미 끌려갔을 거예요. 반역자 가족이라고. 그녀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차라리 그때 죽을 걸 그랬나 봐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요? 안 됩니다. 저도 모르게 그녀의 손을 잡고 있었어요. 유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죠. 당신은 옳은 일을 했어요. 무고한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하지만 제 가족은 북으로 돌아가면 당신도 죽어요. 그럼 가족들도 끝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살아남아야 해요. 증언해야 합니다. 그게 당신 가족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유진이 저를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저는 무언가를 읽었습니다. 살고 싶다는 간절함. 하지만 동시에 살 자격이 없다는 자책감이었죠.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왜요? 저는 적이에요. 당신을 쏜 사람인데. 당신은 저를 살렸어요. 그리고 무고한 사람들을 지켰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총알을 다시 들었어요. 이 총알이 증명해요. 당신은 적이 아니에요. 그 순간 의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상병이 다급한 표정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소대장님, 사단 정보처에서 급히 올라온다고 합니다. 정보처? 네, 그리고 국정원에서도 사람이 온대요.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공포가 스쳤죠. 벌써? 일이 생각보다 빨리 커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김상병, 이 여성을 보호감시 체제로 전환하시오. 누구도 함부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지만 상부에서 내가 책임진다. 저는 유진의 손을 한 번 더 꽉 잡았어요. 약속해요. 끝까지 지켜낼 테니까. 유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눈물이었죠. 밖에서 차량 소리가 들렸어요. 정보처와 국정원이 도착한 겁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다. 저는 군번줄에 박혔던 총알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게 모든 것을 증명해 줄 거예요. 그녀가 적이 아니라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요. 30분 후 소대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단 정보처 김중령과 국정원 박재현 차장이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들 앞에 유진의 작전 명령서를 펼쳐 놓았습니다. 김중령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이게 진짜라는 겁니까? 북한군 작전 명령서 양식과 일치합니다. 인장도 있고요. 박 차장이 서류를 가로챘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죠.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오랜 현장 경험이 묻어나는 인물이었어요. 정대위, 이 여자가 한 말을 그대로 믿으시는 겁니까? 차장님은 안 믿으십니까? 간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소. 박 차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북한이 위장 탈북자를 보내는 건 흔한 일입니다. 이런 서류쯤이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 총상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북한군이 자기 첩자에게 총을 쏩니까? 저는 반박했죠. 하지만 박 차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위장 공작일 수 있소. 그녀를 믿게 만들기 위한. 이 사람 진짜. 저는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에 박혀있던 그 탄환이었죠. 이게 그녀가 쏜 총알입니다. 저를 죽이려 했다면 왜 급소를 피했겠습니까? 박 차장이 총알을 받아들었어요. 잠시 살펴보더니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것도 계획의 일부일 수 있습니다. 정 대위가 그녀를 신뢰하게 만들기 위해서. 차장님은 모든 것을 의심하시는군요. 그게 내일이요. 박 차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이 여자는 국정원으로 인계될 겁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요. 안 됩니다. 저도 일어났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부딪혔죠. 이 사람은 난민입니다. 보호받을 권리가 있어요. 권리? 정대위, 당신은 지금 국가 안보를 개인 감정으로. 감정이 아닙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가져온 정보가 진짜라면 우리는 북한의 대남 도발 계획을 사전에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강압적으로 조사하면 협조를 얻지 못합니다. 김중령이 끼어들었어요. 정대위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곳에서 보호하면서 조사하는 게. 중령님. 박 차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군 소관이 아닙니다. 국정원 사안이에요. 하지만 구조는 우리가 했습니다. 제가 맞받아쳤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탈북했어요. 망명 신청을 하겠다고 합니다. 박 차장이 비웃듯 웃었어요. 망명? 그녀가 그렇게 말했소? 제가 권유했습니다.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박 차장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정대위, 당신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알고 있소? 네.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소. 일단 3일만 기다리겠소. 그 안에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 그럼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박 차장과 김중령이 나간 후 저는 의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유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다 들었습니까? 제가 물으니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때문에 골치 아프시죠? 아닙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한 일이 옳았어요. 이제 우리가 증명할 차례입니다. 어떻게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기억이 있잖아요. 저는 공책을 꺼냈습니다. 작전에 대해 아는 것을 모두 말해주세요. 지휘관 이름, 부대 위치, 저격 대상 좌표. 모든 것을요. 유진이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입을 열었죠. 지휘관은 리혁 대좌였어요. 11군단 특수부대 소속. 저격 대상은 파주시 탄현면 민간인 주택 7채. 좌표는 그녀가 말하는 동안 저는 빠르게 받아 적었습니다. 놀라운 건 그녀의 기억력이었어요. 작전 명령서에 있던 내용을 거의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었죠. 당신 기억력이 대단하군요. 저격수는 모든 것을 외워야 해요. 풍향, 거리, 좌표. 잊어버리면 죽으니까요. 유진의 목소리가 쓸쓸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작전 배경, 부대 구조, 심지어 탈출 경로까지요. 저는 그 내용을 국정원에 전달했습니다. 밤이 깊어졌어요. 저는 의무실 앞 의자에 앉아 경계를 섰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였죠. 새벽 2시쯤 의무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들어가 보니 유진이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안 돼. 쏘지 마. 그녀가 잠결에 울고 있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어깨를 흔들었죠. 깨어나세요. 꿈이에요. 유진이 눈을 번쩍 떴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또, 그 꿈이었어요. 무슨 꿈입니까? 제가 방아쇠를 당기는 꿈이에요. 민간인을 조준하고 쏘는.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직도 조준경에 보였던 얼굴들이 생생해요. 할머니, 아이들. 명령을 거부해서 다행이에요. 만약 쐈다면 저는 평생 쏘지 않았잖아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당신은 옳은 선택을 했어요. 유진이 저를 봤어요. 눈물이 그렁그렁했죠. 그런데 왜 이렇게 괴로울까요? 가족도 잃고 고향도 잃고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겁니다. 그럴까요? 꼭 그럴 겁니다. 제가 옆에 있을 테니까요. 그 말에 유진이 작게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그녀의 미소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차장이 다시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대위, 그녀가 말한 좌표를 위성으로 확인했소. 결과가 어떻습니까? 북한군 저격 진지가 실제로 존재했소. 그리고 박 차장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제 철수한 흔적이 보였소. 그녀의 탈북으로 작전이 취소된 것 같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유진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믿으시겠습니까? 박 차장이 복잡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일단은 그렇소. 하지만 철저한 조사는 계속될 겁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보호도 함께 해주셔야 합니다. 알고 있소. 박 차장이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정대위, 당신이 옳았소. 하지만 조심하시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무전기에서 긴급 신호가 울렸습니다. 소대장님, 철책선 인근에서 수상한 움직임 포착. 저는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망원경으로 보니 북측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설마. 그때 총성이 울렸습니다. 의무실 창문이 산산조각 났어요. 저격이다. 전원 엄폐. 북한이 움직인 겁니다. 유진을 제거하기 위해. 콱과광.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제 머리 위 벽에 총알이 박혔어요. 시멘트 가루가 우수수 떨어졌죠. 전원 엄폐. 북한 저격수다. 저는 소리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김상병과 부하들도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소대장님 의무실에 유진 씨가. 김상병의 외침에 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의무실 창문은 이미 박살나 있었어요. 저는 기어서 의무실로 향했죠.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유진은 바닥에 엎드린 채 깨진 창문 너머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떨리는 것 하나 없는 눈빛이었죠. 괜찮습니까? 제가 다가가자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격수예요. 북측 700m 지점 11시 방향 나무 뒤. 어떻게 알아요? 총성으로 거리를 계산했어요. 그리고 유진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같은 부대 소속이었어요. 동료가 쏘고 있다고. 저는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김상병, 북측 700m 11시 방향 저격 진지 확인.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멀어서 대응이. 그때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어요. 이번엔 복도에서 비명이 들렸습니다. 으악! 최중희 님이 맞았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부하가 다쳤습니다. 이대로 있으면 더 많은 피해가 생길 거예요. 반격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리가. 제가 할게요. 유진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저격은 제 전문이에요. 저 사람을 제가 맡겠어요. 안 됩니다. 당신은 환자고. 지금 선택권이 없잖아요. 유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냉철한 군인의 눈빛이 되었죠. 소총 하나만 주세요. 조준경 달린 것으로.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복도에서 또 비명이 들렸습니다. 더 이상 고민할 시간이 없었죠. 김상병, K-14 저격 소총 가져와. 30초 후 김상병이 저격 소총을 들고 왔어요. 유진이 능숙하게 총을 받아들었습니다. 놀이쇠를 당기고 탄창을 확인하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죠. 지붕으로 올라가야 해요. 여기선 각도가 안 나와요. 지붕은 너무 위험. 괜찮아요.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이건 제 전쟁이에요. 제가 끝낼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죠.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저는 유진을 엄호했어요. 총성이 계속 들렸지만 우리를 향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한 거죠. 옥상 문을 열자 찬바람이 몰아쳤어요. 유진은 주저없이 난간 쪽으로 기어갔습니다. 엄폐해주세요. 30초면 됩니다. 저는 방탄판을 세우고 그녀를 가렸어요. 유진은 총을 거치하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느려졌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총성,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그녀와 총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목표 확인. 유진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방아쇠에 걸렸습니다. 풍향 북서풍 EM 거리 보정 완료. 사격. 쾅. 총성이 울렸습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3초, 5초, 7초. 북측에서 더 이상 총성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명중. 유진이 조준경에서 눈을 떼며 말했어요. 저는 망원경으로 북측을 확인했습니다. 나무 뒤에 있던 저격 진지에서 움직임이 없었죠. 성공했다. 김상병이 옥상으로 뛰어 올라왔어요. 소대장님, 적의 사격이 멈췄습니다. 확인했다. 저는 유진을 봤습니다. 그녀는 총을 내려놓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괜찮습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람을 쐈어요. 동료였던 사람을. 저는 또 죽였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녀 옆에 앉았어요. 당신은 우리를 살렸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적이 먼저 쐈어요. 정당방위입니다. 유진이 저를 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죠. 군인으로 훈련받았어요. 사람을 죽이는 게 제 일이었죠. 하지만 막상 방아쇠를 당기니까 무서워요. 저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무섭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박 차장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유진이 들고 있던 총을 보고 그녀를 바라봤죠. 방금 당신이 쐈소?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 차장이 망원경으로 북측을 확인했습니다. 700M 야간 저격. 그것도 단발에. 그가 놀란 표정으로 유진을 다시 봤어요. 당신 진짜 저격수가 맞군요. 네. 국정원에서 당신을 보호하겠소. 공식적으로. 박 차장의 말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유진도 긴장이 풀린 듯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의무실로 돌아온 후 최중위의 치료가 진행됐습니다. 다행히 어깨를 스친 정도였어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죠. 부하들이 유진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존경의 눈빛이었어요. 유진 씨 대단하셨습니다. 김상병이 말했어요. 유진은 쑥스러운 표호로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냥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의무실 앞에 앉아 경계를 섰어요. 안에서 유진이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어요. 유진은 창밖을 보고 있었죠. 잠이 안 옵니까? 또 꿈꿀 것 같아서요. 이번엔 유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어요. 오늘 일이 그녀에게 얼마나 큰 충격인지를요. 제가 여기 있을게요. 깨면 바로 볼 수 있게. 유진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당신은 우리를 살렸어요. 이제 우리가 당신을 지킬 차례입니다.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유진이 조금씩 눈을 감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그녀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철책선 너머 북한 땅이 보였어요. 저곳에서 온 사람. 이제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람. 저는 주머니 속 총알을 만졌습니다. 그녀가 쏜 첫 번째 총알. 그리고 오늘 그녀는 두 번째 총알을 쐈죠. 두 총알 모두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3일이 지났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은 없었어요. 하지만 긴장은 여전했죠. 유진은 국정원의 정식 보호를 받게 됐고 망명 신청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매일 의무실을 찾았어요. 유진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이었지만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그녀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냈습니다. 군번줄에 박혀있던 그 탄환. 며칠째 가지고 다니며 들여다보고 있었죠. 왜 급소를 피했을까? 저격수라면 확실하게 명중시켜야 하는데 왜 군번줄 같은 불확실한 곳을 조준했을까요? 궁금증이 커져만 갔습니다. 의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유진은 창가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한글 교재였죠. 남한 생활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공부 중이십니까? 네. 남쪽 말투를 익히려고요. 북쪽 사투리가 너무 심해서. 유진이 쑥스러워하며 웃었어요. 며칠 사이 그녀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제대로 된 식사와 치료 덕분이었죠.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저는 총알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어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총알 말입니다. 당신이 쐈다고 했죠? 네. 왜 급소를 피했습니까? 유진이 총알을 집어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며 한참을 말이 없었죠. 그날 추적조가 저를 쫓아왔어요. 유진이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철책선 300M 앞까지 왔을 때 북한군 저격수가 저를 조준했어요. 저도 응사했죠. 서로 쏘고 피하고. 그러다 당신이 나타났어요. 저를 봤다고요?
네. 조준경으로 봤어요. 유진이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을 떠올리는 듯 했죠. 철책선 밖으로 나오고 있었어요. 저를 구하러. 그 순간 북한군 저격수가 당신을 조준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선택해야 했어요. 당신을 맞춰서 쓰러뜨리거나 아니면 조준경으로 당신 얼굴이 보였어요. 유진이 눈을 떴습니다.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선한 눈빛이었어요. 저를 구하려는 그런 눈빛.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소를 피해 쐈다는 겁니까? 네. 가슴을 조준했지만 마지막 순간 조금 아래로 내렸어요. 당신을 쓰러뜨려서 엄폐하게 만들려고. 그게 당신을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녀는 적이었지만 저를 살렸던 거예요. 하지만 총알이 군번줄에 맞을 줄은. 유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산 못했어요. 700m 거리의 바람까지. 정확히 조준했다면 갈비뼈를 스쳤을 거예요. 하지만 군번줄이 막았죠. 그게 당신을 살렸어요. 저는 총알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이 작은 금속 조각이 제 생명을 구했다니. 당신은 처음부터 날 죽일 생각이 없었군요. 그랬어요. 유진이 조용히 대답했어요. 명령은 탈북자를 막는 거였지만 당신은 달랐어요. 저를 구하려는 사람을 어떻게 죽여요?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적군이라고 생각했던 여성. 하지만 지금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감사합니다. 네. 날 살려줘서요. 유진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요. 저를 구해주셔서.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의무실을 물들였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 씨. 네. 이름으로 불러도 되겠습니까? 계속 당신이라고 하기엔. 유진이 작게 웃었어요. 그럼 저도 소대장님이 아니라 이름으로 불러도 될까요? 물론이죠. 준혁 씨. 그녀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목소리였어요. 네, 유진 씨. 두 사람이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더 이상 구조자와 피구조자가 아니었죠. 서로를 이름으로 부르는 그런 사이가 된 겁니다. 저는 군번줄을 풀어 테이블에 놓았어요. 그리고 총알을 그 옆에 나란히 뒀죠. 이게 우리를 이어줬네요. 유진이 군번줄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제가 쏜 총알이 당신을 살렸다니. 아이러니네요. 운명이었던 것 같아요. 운명이요? 네. 당신이 절 살렸고 제가 당신을 구했고 이제 함께 살아남아야 하는. 유진이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함께 살아남아야죠. 그때 문이 열렸어요. 박 차장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죠. 정대위 유진 씨. 좋지 않은 소식이 있소. 무슨 일입니까? 북한에서 유진 씨 동생을 찾았다고 합니다. 유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동생을 찾았다고요? 네. 그리고 제안을 해왔소. 박 차장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유진 씨가 돌아오면 동생을 살려주겠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서류에는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어린 소년이 수용소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유진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유민아. 그녀가 사진을 움켜쥐고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려 했지만 그녀는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동생이. 내 동생이. 유진 씨 진정하세요. 어떡해요? 쟤 때문에. 유민이가. 유진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죠. 돌아가야 해요. 동생을 살려야. 안 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면 당신도 죽어요. 그럼 동생도 끝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방법을 찾을 겁니다. 제가 약속해요. 유진이 저를 봤어요. 절망과 희망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박 차장이 한숨을 쉬었어요. 48시간의 시간을 줬소. 그 안에 답을 해야 합니다.
그가 나간 후 의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유진은 계속 동생 사진을 붙들고 울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철책선 너머 북한 땅이 보였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 해. 군번줄과 총알이 테이블 위에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를 이어준 운명의 증표들.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련이 시작된 거예요. 48시간이 흘렀습니다. 유진은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동생 사진만 붙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죠. 저는 그녀 옆을 지켰지만 어떤 위로도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진 씨, 물이라도 드세요. 준혁 씨. 유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죠.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살아남아야 해요. 그게 동생을 위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유민이는 지금 혼자.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국정원에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봐요. 그때 박 차장이 급히 들어왔어요.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편지가 왔소. 판문점을 통해서. 북한에서요? 그렇소. 박 차장이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어요. 유진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었죠. 유진이 편지를 읽는 순간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혈색이 사라졌어요. 무슨 내용입니까? 유진이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저는 그것을 주워 읽었어요. 누나, 나 유민이야. 무서워. 여기 너무 무서워. 누나가 돌아오면 살려준대. 제발 와줘. 나 혼자는 못 견뎌. 누나만 믿어. 어린아이의 서툰 글씨였습니다. 편지 구석에는 핏자국이 묻어 있었어요. 이건 협박입니다. 박 차장이 차갑게 말했어요. 편지를 강요해서 쓰게 한 겁니다. 유진 씨를 회유하려고. 알아요. 유진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하지만 유민이 목소리가 들려요. 제발 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제가 죽인 거예요. 제 욕심 때문에 동생을. 아닙니다. 저는 그녀를 일으켰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북한이 잘못한 겁니다. 하지만 유진이 소리쳤어요. 동생은 아무 죄도 없어요. 왜 유민이가 고통받아야 해요? 차라리 제가 돌아갈게요. 유진 씨. 저는 그녀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놔주세요. 가야 해요. 동생을. 돌아가면 둘 다 죽어요. 그게 북한의 계획입니다. 박 차장도 거들었어요. 정대위 말이 맞소. 당신이 돌아가면 둘 다 처형될 겁니다. 본보기로 삼으려고요. 유진이 무너지듯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녀의 몸이 작게 떨리고 있었죠. 어떡해요? 어떻게? 시간을 벌 겁니다. 그 사이 방법을 찾아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확신이 없었어요. 과연 방법이 있을까요? 저녁이 됐습니다. 유진은 여전히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저는 강제로라도 먹이려 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혁 씨, 잠깐 혼자 있고 싶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조금만 생각 좀 할게요. 저는 망설였지만 결국 의무실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서 경계를 섰죠. 1시간, 2시간이 지났어요. 의무실은 조용했습니다. 새벽 1시쯤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너무 조용했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유진 씨? 침대가 비어 있었어요. 창문이 열려 있었죠. 안 돼. 저는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김상병을 깨웠어요. 유진 씨가 사라졌다. 전원 수색. 부하들이 일어나 사방을 찾기 시작했어요.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철책선이다. 저는 철책선을 향해 달렸어요. 어둠 속에서 하얀 환자복이 보였습니다. 유진이었죠. 그녀는 철책선 앞에 서 있었어요. 손에는 철조망을 자를 수 있는 공구가 들려 있었습니다. 유진 씨. 제가 소리치자 유진이 돌아봤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죠. 오지 마세요. 뭐 하는 겁니까? 돌아갈 거예요. 동생한테.
안 됩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하지만 유진이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 없으면 유민이가 죽어요. 당신이 가도 유민이는 죽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북한은 당신을 죽이고 동생도 죽일 겁니다. 그게 그들의 방식이에요. 그래도 가야 해요. 제가 살아서 뭐해요? 동생이 죽는데. 유진이 철책선에 손을 댔어요. 저는 그녀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갈 수 없어요. 놔주세요. 안 됩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유진이 저를 밀쳤어요. 하지만 저는 놓지 않았죠. 왜요? 왜 막아요? 제 동생이에요. 제 가족이라고요. 당신도 살아야 해요. 저는 그녀를 꽉 안았습니다. 동생이 진짜 원하는 게 뭘까요? 누나가 죽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누나가 살아서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유진이 제 품에서 무너졌어요. 하지만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동생이 고통받는데 제가 어떻게 방법을 찾을 겁니다. 꼭요. 방법이 없어요. 없다고요. 유진이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더욱 꽉 안았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제발.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유진의 울음소리가 철책선에 울려 퍼졌죠. 김상병과 부하들이 도착했어요. 저는 고개를 저으며 물러서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유진 씨. 저를 믿어주세요. 동생을 구할 방법을 찾겠습니다. 어떻게요? 국제사회에 알리는 겁니다. 언론에, 유엔에, 전 세계에.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압박을 받으면 북한도 흔들립니다. 적어도 동생을 살려둘 겁니다. 카드니까요. 유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가능할까요?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저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같이 싸워요.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싸워봐요. 유진이 저를 봤어요. 절망에 빠진 눈빛이었지만 작은 희망의 불씨가 보였습니다. 함께요? 네. 제가 옆에 있을게요. 유진이 철책선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 해주세요. 끝까지 함께 있어준다고. 약속합니다. 저는 그녀를 부축해 의무실로 돌아왔어요. 그녀는 지쳐서 쓰러지듯 침대에 누웠습니다. 준혁 씨, 고마워요. 막아줘서. 정신 못 차릴 뻔했어요. 당연한 일입니다.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밤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앞으로 더 큰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죠. 유진의 편지는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꼭 구하겠어. 유진이를. 그리고 유민 씨도.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일주일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유진의 망명 심사 재판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저는 그녀의 호송을 준비했어요. 국정원과 군이 합동으로 경호를 맡았죠. 유진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박 차장이 준비해준 옷이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단단했죠. 준비됐습니까? 네. 떨리지만요. 유진이 작게 웃었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잘하실 겁니다. 진실을 말하면 돼요. 준혁 씨도 함께 가주시죠? 당연하죠. 제가 증인이잖아요. 차량 3대가 법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저와 유진은 가운데 차량에 탔어요. 앞뒤로 경호 차량이 호위했죠. 서울 외곽 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이른 시간이었습니다. 소대장님, 운전하던 김상병이 불렀어요. 네. 뒤에서 차 한 대가 계속 따라오는데요.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검은색 승합차가 일정한 거리를 두고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설마, 속도를 높이십시오. 우리 차량이 속도를 올렸어요. 하지만 뒤의 승합차도 똑같이 속도를 높였습니다. 적입니다. 비상. 제가 무전을 치는 순간 승합차에서 총격이 시작됐어요.
타다다닥. 총알이 차량 뒤쪽을 강타했습니다. 방탄 차량이라 관통하지 않았지만 충격이 심했어요. 유진 씨, 엎드리세요. 저는 그녀를 바닥으로 눕혔습니다. 경호 차량이 뒤로 돌아가 승합차를 막으려 했지만 또 다른 차량이 앞을 가로막았어요. 매복이었습니다. 시내로. 사람 많은 곳으로 가십시오. 김상병이 급히 핸들을 꺾었어요. 우리 차량은 골목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추격은 계속됐죠. 앞에 건물. 저기서 맞겠습니다. 저는 한 오피스 빌딩을 가리켰어요. 차량이 급정거했습니다. 전원 하차. 유진 씨 어모. 우리는 건물로 뛰어들었어요. 박 차장이 무전으로 지시했습니다. 경찰과 증원 부대 10분 거리. 그때까지 버텨야 합니다.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밖에서 폭발음이 들렸어요. 경호 차량이 공격받은 겁니다. 계단으로,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우리는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유진은 숨이 차올랐지만 필사적으로 따라왔습니다. 5층, 7층, 10층.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추격자들이 건물에 들어온 겁니다. 빨리. 12층 옥상 문을 열고 나갔어요.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김상병이 물었어요. 저는 주변을 살폈습니다. 옥상은 탁 트여 있었고 엄폐할 곳이 거의 없었죠. 여기서 막는 수밖에. 그때 총성이 울렸어요. 문 근처에 총알이 박혔습니다. 저격수. 박 차장이 소리쳤어요. 저는 재빨리 망원경으로 주변 건물을 확인했습니다. 500m 떨어진 건물 옥상. 한 사람이 저격총을 거치하고 있었어요. 저격수 위치 확인. 11시 방향 500m. 대응할 수 없습니다. 거리가 너무. 그때 유진이 앞으로 나섰어요. 제가 할게요. 안 됩니다. 저 사람. 제가 아는 사람이에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같은 부대 교관이었어요. 저를 가르친 사람. 그래도 이건 제 싸움이에요. 유진이 김상병에게서 K-14를 받았어요. 능숙하게 점검하고 옥상 난간으로 갔습니다. 유진 씨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녀가 돌아보며 미소 지었어요. 준혁 씨가 가르쳐줬잖아요. 포기하지 말라고. 유진은 총을 거치하고 조준경을 들여다봤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풍양 동풍 3M. 거리 500m. 고도차 보정. 그녀의 호흡이 느려졌어요. 세상이 정지한 것 같았습니다. 상대 저격수도 그녀를 조준하고 있었어요. 0.1초의 차이가 생사를 가를 거예요. 사격. 쾅. 동시에 두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유진의 옆으로 총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그녀는 움직이지 않았죠. 5초가 지났어요. 상대 건물에서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명중. 유진이 조준경에서 눈을 떼며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달려갔어요. 괜찮습니까? 유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또 죽였어요. 저를 가르쳐준 사람을. 제 손으로. 당신을 죽이려던 사람이에요. 알아요. 하지만 유진이 총을 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죠. 전 계속 죽여야만 하나요?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은 없을 겁니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경찰과 증원 부대가 도착한 겁니다. 1시간 후 우리는 법원에 도착했어요. 유진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증인석에 섰습니다. 이름을 말씀해 주십시오. 판사가 물었어요. 강유진, 27세. 전 북한 인민군 저격수입니다. 왜 탈북했습니까? 민간인 사살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증언했어요. 작전 명령서, 저격 목표 그리고 동생의 편지까지요.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어요.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습니까? 박 차장이 나섰습니다. 국정원에서 위성 사진과 북한 내부 정보로 확인했습니다. 모두 사실입니다. 저도 증인석에 올랐어요. 제가 직접 구조했습니다.
그녀는 목숨을 걸고 남쪽으로 왔어요. 저는 주머니에서 총알을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그녀가 저를 쏜 총알이에요. 하지만 급소를 피했죠. 왜 피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를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판사가 유진을 봤습니다. 최후 진술하시겠습니까? 유진이 일어섰어요. 저는 군인이었습니다. 명령에 따르는 게 당연했죠. 하지만 무고한 사람을 죽일 순 없었어요. 고향도 가족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저는 인간으로 남고 싶었으니까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판결하겠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유진의 망명 신청을 인정합니다. 유진이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달려가 안아주었습니다. 이겼어요. 당신이 이긴 거예요. 유진이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안도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동생은 어떡하죠? 국제사회가 압박할 겁니다. 시간이 걸려도 꼭 구할 거예요. 법정을 나오며 저는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더 이상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고 저는 지켜야 할 사람을 얻었습니다. 1년 후 서울 강남구 탈북민 지원센터의 작은 사격장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좋아요. 이번엔 거의 중앙이네요. 유진이 밝게 웃으며 청소년에게 말했어요. 탈북 청소년들에게 사격을 가르치는 중이었죠. 선생님, 저도 선생님처럼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총은 무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도구예요. 절대 함부로 사람을 향해선 안 돼요. 유진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어요. 1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머리도 길어졌고 웃음도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유진 씨.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준혁이었습니다. 경찰 특공대 제복을 입고 있었죠. 준혁 씨. 벌써 왔어요? 네. 일찍 끝났어요. 준혁이 다가오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오늘 수업은 어땠어요? 아이들이 많이 발전했어요. 처음엔 총 잡는 것도 무서워했는데 당신이 잘 가르쳐서죠. 유진이 수줍게 웃었어요. 그녀는 이제 이곳에서 일하며 탈북 청소년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을 다른 사람들이 겪지 않도록요. 참, 오늘 소식 들었어요? 준혁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유엔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통과됐대요. 정치범 수용소 조사가 시작될 거예요. 유진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혹시 유민이를 아직은 모르지만 희망이 생긴 거예요. 1년 동안 유진은 동생 소식을 듣지 못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국제사회에 계속 호소했고 다른 탈북자들과 함께 증언했죠. 언젠가 꼭 만날 수 있겠죠? 그럴 거예요. 제가 약속했잖아요. 두 사람은 센터를 나와 한강변을 걸었어요.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유진 씨. 네. 준혁이 걸음을 멈췄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래요? 유진이 상자를 열었어요. 안에는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총알이 박힌 군번줄을 재가공한 것이었죠. 이건 그날 당신이 쏜 총알이에요. 그리고 제 군번줄. 준혁이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를 이어줬잖아요. 그래서 목걸이로 만들었어요.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준혁 씨,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준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변을 걷던 사람들이 멈춰섰죠. 1년 전 철책선에서 당신을 구했을 때부터 알았어요. 당신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는 걸. 유진이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과거도. 당신이 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준혁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함께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요. 새로운 미래를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죠. 네. 결혼할게요.
준혁이 일어나 그녀를 안았어요. 주변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3개월 후 작은 결혼식이 열렸어요. 하객은 많지 않았지만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김상병과 부대원들, 박 차장과 국정원 직원들, 그리고 유진이 돌본 탈북민들이 참석했어요. 유진은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어요. 1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은 모습이었죠. 신부가 입장하십니다. 유진이 천천히 걸어왔어요.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1년 전 철책선에서 피 흘리던 그 여성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준혁 씨. 유진이 그의 옆에 섰어요. 목에는 총알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주례가 말했어요. 두 분의 만남은 기적이었습니다. 경계선을 넘어 적과 아군을 넘어 사랑은 모든 것을 넘어선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준혁이 유진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을 만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도요. 준혁 씨가 아니었다면 전 여기 없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키스하셔도 됩니다. 준혁이 유진을 안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하객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축하의 함성이 울렸죠. 결혼식이 끝난 후 두 사람은 옥상으로 올라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기 북쪽이에요. 유진이 어둠 속을 가리켰어요. 유민이. 잘 있을까요? 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꼭 만날 거예요. 준혁이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그때까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유민이를 위하는 길이에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행복하게 살게요. 그리고 기다릴게요. 언젠가. 그녀가 목걸이를 만졌어요. 총알이 박힌 군번줄. 한때는 죽음을 의미했던 것이 이제는 생명과 사랑의 증표가 되었습니다. 준혁 씨, 이거 아세요? 총은 파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론 지키기도 하고 이어주기도 해요. 당신이 가르쳐 줬어요. 준혁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총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법을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웃었어요. 이젠 더 이상 조준하지 않아도 되겠죠? 아니요. 준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앞으로도 계속 조준해야죠. 뭘요? 행복을요. 우리의 미래를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았어요. 서울의 불빛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멀리 북쪽 하늘에 별이 반짝였어요. 유진은 그 별을 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유민아, 누나는 여기서 잘 살고 있어. 언젠가 꼭 만나자. 그때까지 버텨줘. 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총성으로 시작된 인연이 사랑으로 꽃피웠어요. 철책선을 넘어 증오를 넘어 두 사람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저격수도 소대장도 아니었어요. 그저 서로를 사랑하는 두 사람이었죠.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언젠가 유진의 동생도 자유를 찾을 거예요. 그때까지 두 사람은 희망을 잃지 않을 겁니다. 총알이 박힌 군번줄처럼 그들의 사랑도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 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생명을 포기할 수 있을까요? 이준혁은 규정을 어기면서까지 철책선을 넘었습니다. 자신을 쏜 저격수였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기 때문이죠. 과연 우리는 미움보다 신념을, 복수보다 용서를 선택할 용기가 있을까요? 때로는 적이 아닌 인간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된다는 것을 이 이야기는 보여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은 옆집 사연이었습니다.